미국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관세로 세상을 지배하려던 트럼프의 전략이 단 하나의 변수, 한국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미 해군의 함정은 부산 조선소에서 수리를 받고 미사일에는 한국 합금이 들어갑니다. 그들이 자랑하던 반도체 기술조차 한국 없이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그 한국에 3,500억 달러를 요구했습니다. 조건은 단 하나, 즉시 현금 납부. 한국의 대답은 짧고 단호했습니다. 우리는 거래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 순간 워싱턴의 공기가 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습니다. 세계의 숫자가 모든 걸 뒤집었다. 985km, 45%, 52%. 이 세 숫자가 미국 패권의 중심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진실을 찾아 서울로 향했습니다. 뉴욕타임스 국제부 기자 알렉산더 그랜트. 20년 경력의 저도 예상하지 못한 이야기가 한국에서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3,500억 달러. 봉투를 열자 첫 줄이 주먹처럼 날아왔습니다. 45일 내 현금 일시불, 투자처 결정권 미국 일방, 손실 100% 한국 부담. 저는 이걸 투자라 부르는 정치인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건 협박입니까? 아니면 강탈입니까? 워싱턴의 한낮은 되게 시끄럽지만 그날만큼은 너무 조용했죠. 조용하니 숫자가 더 크게 울렸습니다. 백악관 브리핑룸에서 대변인이 발표하는 걸 지켜봤습니다. 한국과의 새로운 파트너십. 카메라 플래시가 터질 때마다 저는 속으로 웃었죠. 파트너십이라고요? 총구를 겨눈 채 악수를 청하는 게 파트너십입니까? 기자들은 질문을 쏟아냈지만 핵심은 비켜갔습니다. 아무도 묻지 않았죠. 한국이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가? 저는 그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 서울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용산 근처 낡은 카페 구석에서 고위 소스가 제게 속삭였습니다. 알렉스, 숫자가 우리 편이야. 그는 평택에서 베이징까지 985km라고 했습니다. 미군 단거리 미사일 사거리 1000km. 손에 든 커피가 미묘하게 떨렸죠. 이 거리 하나가 한 나라의 철수론을 종이장처럼 찢어버릴지도 모릅니다. 그는 계속 말했습니다. 트럼프가 철수 카드를 흔들고 있지만 펜타곤은 절대 동의 안 해. 평택 없으면 중국 포위망이 무너지거든. 저는 노트에 받아 적으면서 물었습니다. 확실합니까? 그는 씁쓸하게 웃었죠. 철수는 미국이 더 손해야. 그걸 트럼프만 모르고 있어. 그 순간 저는 기자가 아니라 작도하는 장교가 됐습니다. 머릿속 지도를 뒤집고 원을 그려 중국의 심장부에 닿는 호를 그었습니다. 평택에서 시작된 원이 베이징을 감쌌습니다. 이건 단순한 군사기지가 아니었죠. 이건 중국을 겨냥한 칼날이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기사 제목을 두드리다 멈췄습니다. 뭔가 빠졌죠. 숫자가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노트 첫 페이지에 적었습니다. 985, 45, 52. 세 숫자를 둘러싸듯 굵은 원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죠. 이건 외교의 미사일이자 산업의 기뢰며 선거의 표밭 위에 묻힌 지뢰입니다. 985는 거리였습니다. 45는 뭡니까? 52는요? 저는 취재망 전체에 반메일을 날렸습니다. 펜타곤, 국제전략문제연구소, 국방부, 일본 방위성. 답은 곧 옵니다. 숫자는 보통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쪽은 숫자를 무시하는 사람들이죠. 아침, 펜타곤 분석관이 보낸 파일을 열었습니다. 거꾸로 뒤집힌 한반도 지도. 중심은 서울도 도쿄도 아닌 평택이었죠. 거기서 뻗은 동심원은 베이징 985km, 블라디보스토크 1100km, 타이베이 1450km. 그 위에 적혀 있었습니다. 평택 중국 포위망의 경첩. 저는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동맹은 감정이 아니라 기하학이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군산 무인정찰기 대대, 작전 반경 1200km. 한반도 서해 상공에서 그린 감시의 반원이 산둥, 서해, 동중국해를 감쌌습니다. 북한 억지입니까? 물론입니다. 그러나 도표는 더 큰 그림을 가리켰죠. 주한미군은 한국을 지키는 동시에 미국 본토의 전략적 기피를 지킨다. 저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싱크탱크 연구원은 짧게 말했죠. 오프 더 레코드. 철수는 못해. 그건 자해야. 자해라는 단어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미국이 스스로를 찌르는 칼을 휘두르고 있다는 겁니까?
창밖은 워싱턴의 파란 하늘이었지만 제 눈앞엔 제1돌연선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일본, 오키나와, 대만, 필리핀, 그리고 그 선을 안에서 찌르는 단검 같은 한반도. 평택이 있으면 선은 구멍 납니다. 중국 입장에서 말입니다. 평택이 빠지면 구멍은 우리 쪽에 나죠. 기자의 손끝이 뜨거워졌습니다. 기사 첫 문장을 적었습니다. 철수는 카드가 아니라 불가능의 다른 이름이다. 저는 엔터를 치고 다음 퍼즐을 향해 펜을 옮겼습니다. 광물이었습니다. 45라는 숫자가 가리키는 곳으로 말이죠. 익명 메일의 제목은 짧았습니다. 당신이 놓친 것. 첨부 파일을 열자 카네기 보고서가 나타났죠. 표에서 숫자들이 차례로 튀어나왔습니다. 텅스텐 45% 한국 의존, 비스무트 42.1% 한국 의존, 인듐과 안티모니 두 자릿수.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미사일과 금속이 무슨 상관입니까? 다음 페이지를 넘기자 답이 나왔습니다. 첨단 미사일 유도 장치는 섭씨 2000도 이상의 고열에서도 작동해야 한다. 텅스텐 합금 없이는 불가능하다. 저는 숨을 멈췄죠. 미사일의 심장은 화약이 아니라 금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금속의 목줄은 서울과 부산의 항만을 향해 있었습니다. 국방부 조달 라인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그는 망설이지 않았죠. 3개월 버티고 라인 섭니다. 4배 증산이요? 원자재가 없습니다. 전화기를 내려놓는 손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전쟁은 전장에서 벌어지지만 결정은 공장에서 납니다. 그리고 공장은 주기율표의 몇 칸에 붙잡혀 있었죠. 저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펜타곤 내부 문서를 입수했습니다. 한국산 텅스텐 공급 중단 시 시나리오. 페이지를 넘기는 손이 떨렸죠. 시나리오 A 전면 중단, 즉시 생산 급감, 3개월 내재로. 시나리오 B 50% 감축, 증산 계획 포기. 시나리오 C 30% 인상, 국방 예산 압박, 단가 폭등. 어떤 선택을 해도 미국은 무릎을 꿇습니다.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45%는 숫자가 아니다. 점화 스위치다. 서울의 광물 전문가와 화상 연결을 했습니다. 그는 담담했죠. 더 주려면 가격 30% 인상 혹은 10년 장기 계약. 그리고 신뢰요. 관세와 압박이 계속되면 누가 설비에 투자합니까? 화면 너머 그의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이건 협상이 아니었죠. 이건 경고였습니다. 저는 뉴욕으로 되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 시나리오 문서를 다시 읽었습니다. 페이지마다 빨간 글씨로 긴급, 고위험, 대체 불가가 찍혀 있었죠. 미국은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한국 없이는 미사일 생산이 멈춥니다. 미사일 생산이 멈추면 억지력이 무너집니다. 억지력이 무너지면 태평양이 흔들립니다. 기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미사일은 탄두에서 멈추지 않는다. 광물에서 멈춘다. 키보드를 두드리는 손가락에 힘이 들어갔죠. 마지막 문장에 못을 박았습니다. 45%는 퍼센트가 아니다. 미국 국방의 생명줄이다. 워싱턴의 밤이 내려앉을 때 제 노트 첫 페이지에 동그라미 3개가 더 굵어졌습니다. 985, 거리의 전략. 45, 금속의 목줄. 52, 산업의 심장. 이제 남은 건 51을 확인하는 일이었습니다. 관세라는 이름의 부메랑이 어디로 되돌아오는지 말이죠. 러스트벨트의 공장과 표심이 제게 말해줄 것입니다. 저는 다음 취재지를 향해 가방을 쌌습니다. 오하이오였습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바로 그곳으로 말이죠. 창밖으로 맨해튼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엔 평택의 동심원과 텅스텐의 원자번호만 맴돌았습니다. 숫자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면 트럼프의 협박은 곧 자기 발등을 찍을 겁니다. 저는 그 순간을 목격하러 갑니다. 오하이오 클리블랜드. 공장 굴뚝에서 연기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상했죠. 오전 9시면 공장은 돌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주차장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공장 정문 앞에 섰습니다. 녹슨 철문에 종이가 붙어 있었죠. 임시 휴업. 원자재 수급 문제. 공장장을 만났습니다. 그의 눈은 푹 꺼져 있었죠. 알렉스, 우린 LG 배터리를 씁니다. 대체품이 없어요. 관세가 붙으면 공장 문 닫아요. 350명, 일자리 끝입니다. 그는 말을 멈췄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죠. 트럼프가 일자리 살린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뭡니까? 저는 노트에 받아 적었습니다. 오하이오, 배터리 공장 350명. 하지만 숫자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미시간의 자동차 부품 공장도 똑같았습니다. 펜실베이니아의 철강 공장도 마찬가지였죠. 러스트벨트 전역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상무부 내부 보고서를 입수했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죠. 한국 관세 영향 평가. 첫 페이지를 넘기자 빨간 숫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52%. 미 상무부가 계산한 결과였습니다. 한국산 제품 25% 관세 시 미국 제조업의 52%가 6개월 내 생산 차질을 겪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52%라고요? 절반입니까? 미국 제조업의 절반이 한국 부품에 의존하고 있다는 겁니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배터리, 반도체, 디스플레이, 철강, 화학소재. 목록이 끝없이 이어졌죠. 텍사스의 반도체 공장 기술 책임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는 냉소적으로 웃었죠. 관세요? 그건 중국을 돕는 겁니다. 한국 부품이 막히면 시장은 중국으로 돌아가죠. 트럼프가 중국 때리겠다면서 중국 도와주고 있어요. 저는 워싱턴으로 돌아왔습니다. 러스트벨트의 숫자를 들고 말이죠. 상원 식당에서 민주당 상원 의원을 만났습니다. 그는 보고서를 훑어보더니 씁쓸하게 웃었죠. 알렉스, 러스트벨트가 무너지면 트럼프도 무너집니다. 그는 자기 표밭에 폭탄을 던진 겁니다. 저는 지도를 펼쳤습니다. 오하이오, 미시간, 펜실베이니아, 위스콘신. 이 4개 주가 2016년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4개 주가 지금 흔들리고 있었죠. 배터리 공장, 자동차 부품, 철강. 한국산 제품 없이는 돌아가지 않는 공장들이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가 들어왔습니다. 러스트벨트 지지율, 트럼프 38%. 취임 후 최저였죠. 현장 인터뷰가 더 생생했습니다. 트럼프가 일자리 살린다더니 우릴 베팅칩으로 썼다. 오하이오 공장 노동자의 말이었습니다. 그 말이 러스트벨트 전역에 퍼지고 있었죠. 저는 기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관세의 부메랑, 트럼프 자해의 방아쇠를 당기다. 키보드를 두드리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한국에 25% 관세를 부과하면 미국 제조업의 52%가 멈춘다. 이건 제재가 아니라 자살이다. 밤늦게 백악관 소식통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알렉스, 52% 보고서가 대통령 책상에 올라갔어요. 참모들이 난리 났습니다. 러스트벨트 주지사들도 항해 전화 걸고 있고요. 저는 물었습니다. 트럼프 반응은요? 그는 한숨을 쉬었죠. 아직 모르겠어요. 근데 흔들리고 있어요. 창밖으로 백악관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985, 거리의 전략. 45, 금속의 목줄. 52, 산업의 심장. 3개의 숫자가 트럼프를 조이고 있었습니다. 철수는 불가능, 광물은 생명줄, 관세는 자해. 이제 트럼프에게 남은 카드는 하나였습니다. 한국의 방위비 인상. 3,500억 달러라는 터무니없는 요구였죠.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카드도 부메랑이 될 거라고 말이죠. 왜냐하면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다음 취재는 거제도였습니다. 미 해군이 숨기고 싶어하는 비밀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배를 고치는 손, 그 손이 태평양을 떠받치고 있다는 사실 말이죠. 거제도의 공기는 금속 냄새가 났습니다. 하늘을 가르는 크레인들이 거대한 괴수처럼 울부짖고 있었죠. 그 아래 수천 개의 불꽃이 춤추며 배의 갈비뼈를 엮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여기가 진짜 함대의 심장이다. 항모가 아니라 용접공의 손끝이 태평양을 떠받치고 있다고 말이죠. 조선소 정문 앞에서 임원을 만났습니다. 그는 헬멧을 벗으며 말했죠. 알렉스, 미 해군 구축함 정비 계약서 보셨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가 서류 뭉치를 건넸죠. 작년에만 12척입니다. 올해는 16척 예정이고요. 페이지를 넘기며 저는 멈췄습니다. 계약 금액보다 중요한 게 있었죠. 긴급 수리 평균 소요 기간, 한국 45일, 미국 120일. 3배 차이였습니다. 저는 물었죠.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그는 조선소 안쪽을 가리켰습니다. 사람이에요.
숙련공 1명 키우는데 5년, 설계 엔지니어는 10년. 그 시간을 미국은 잃었죠. 현장으로 들어갔습니다. 불꽃이 사방에서 터졌습니다. 용접공들이 철판 위를 기어다니며 정밀하게 작업했죠. 한 명이 헬멧을 벗었습니다. 땀이 얼굴을 타고 흘렀습니다. 이 구축함이요? 미 해군 7함대 소속입니다. 엔진 교체하러 왔어요. 미국 가면 4개월 걸리는데 여기선 한 달 반이면 끝나죠.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4개월 대 한 달 반. 숫자가 선명했습니다. 시간은 곧 전력이었죠. 태평양에서 한 척의 구축함이 사라지는 건 작전 반경 수백 킬로미터가 구멍 나는 겁니다. 펜타곤 보고서를 다시 꺼냈습니다. 미 해군 297척 중 실제 작전 가능은 약 100척. 나머지는 수리, 훈련, 휴식. 저는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100척으로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을 커버합니까? 불가능했습니다. 함대는 돌아가며 정비를 받아야 했죠. 그리고 정비의 절반이 한국에서 이뤄지고 있었습니다. 장성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장군님, 한국이 수리 거부하면요? 그는 짧게 침묵했습니다. 그럼 우리 함대는 멈춥니다. 한 문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무게가 태평양만큼 무거웠죠. 조선소 회의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벽에 세계 지도가 걸려 있었습니다. 붉은 점들이 찍혀 있었죠. 미 해군 정비 거점입니다. 임원이 설명했습니다. 일본 요코스카, 괌, 진주만, 그리고 한국. 근데 용량은 한국이 제일 큽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왜죠? 그는 웃었습니다. LNG선 한 척, 한국은 2년, 미국은 5년 걸립니다. 기술이 아니라 사람의 시간이에요. 미국은 조선소를 다 닫았거든요. 2000년대 초반에요. 그 결과가 지금입니다. 상무부 자료를 펼쳤습니다. 미국 조선산업 점유율 0.1%, 한국 28%. 저는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0.1%라고요? 세계 최강의 해군이 배를 만들지 못한다는 겁니까?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군함은 만들어요. 근데 상선은 못 만듭니다. 조선소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정비도 우리한테 맡기는 겁니다. 민간 조선소가 있어야 군함 정비도 빨리 되거든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크레인들이 철판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 철판 하나하나가 미국의 전력이었습니다. 패권은 항모로 지키는 게 아니었죠. 정비로 유지되는 거였습니다. 기자 본능이 작동했습니다. 그럼 트럼프가 한국을 압박하면요? 임원은 어깨를 으쓱했죠. 우린 계약대로 일해요. 근데 신규 계약이 줄어들 수 있죠. 중국이나 동남아 쪽 일이 많거든요. 미국이 우릴 함부로 대하면 굳이 미국 일 받을 이유가 없어요. 저는 전율했습니다. 협박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사실이었죠. 시장 논리였습니다. 한국 조선소는 일이 넘쳐납니다. 미 해군 계약이 줄면 다른 고객이 줄을 섭니다. 하지만 미 해군은요? 대체할 곳이 없었습니다. 펜타곤 시나리오를 다시 읽었습니다. 한국 조선소 이용 불가 시 함대 정비 일정 최소 3배 지연. 작전 가능 함정수 30% 감소. 저는 노트에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30% 감소. 미 해군이 3분의 1로 줄어든다는 겁니까? 저는 기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패권은 배로 지키는 게 아니다. 정비로 유지되는 것이다. 미국의 함대는 한국의 용접공 손끝에 매달려 있다. 밤이 내렸습니다. 조선소의 불빛이 바다를 비췄습니다. 저는 부두 끝에 서서 생각했죠. 985km는 거리, 45%는 광물, 52%는 산업, 그리고 28%는 해양 패권의 숨결이었습니다. 트럼프는 한국을 작은 동맹국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숫자는 달랐죠. 한국 없이는 미사일이 멈추고 공장이 멈추고 함대가 멈췄습니다. 이게 작은 동맹국입니까? 다음 취재는 워싱턴이었습니다. 트럼프가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철수였죠. 주한미군 철수. 저는 그 카드가 어떻게 부메랑이 되는지 확인하러 갑니다. 랜드 연구소의 시나리오가 제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워싱턴 랜드 연구소. 세미나실의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프레젠테이션 제목이 화면에 떴죠. 주한미군 철수 이후 동아시아 시나리오. 저는 첫 슬라이드부터 숨이 멎었습니다.
시나리오 1. 한국의 재래식 증강. 북한 압도 가능하나 핵에는 대응 불가. 시나리오 2. 한국의 핵무장. NPT 제10조 3개월 통보 후 합법 탈퇴 가능. 시나리오 3. 도미노. 한국이 하면 일본, 대만도 한다. 발표자는 담담히 말했습니다. 주한미군 철수는 동아시아의 핵연쇄 반응을 촉발할 겁니다. 저는 펜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죠. 핵연쇄 반응이라고요? 이건 시나리오가 아니라 예언 아닙니까? 다음 슬라이드가 넘어갔습니다. 한국 핵무장 소요 기간 6개월에서 1년.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6개월. 반년이면 한국이 핵보유국이 된다는 겁니까? 발표자가 계속 말했죠. 한국은 플루토늄 재처리 기술, 농축 우라늄 기술, 미사일 기술 모두 보유. 정치적 결단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세미나가 끝난 뒤 저는 발표자를 붙잡았습니다. 현실 가능성은 얼마나 됩니까? 그는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죠. 철수한다면 거의 확실합니다. 한국은 기술도 의지도 갖췄어요. 북한 핵 위협에 30년 시달렸거든요. 미국이 떠나면 한국은 스스로 지킬 겁니다. 저는 CIA 내부 문건을 입수했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죠. 한국 핵무장 평가. 첫 문장이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 핵무장을 막을 방법은 없다. 유일한 해법은 주한미군 유지.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한국 핵무장 시 파급 효과. 일본, NPT 탈퇴 검토 가능성 80%. 대만, 핵무장 논의 시작 가능성 70%. 베트남, 필리핀 등 동남아 국가들도 핵무장 고려. 저는 전율했습니다. 동아시아 전체가 핵무장 경쟁에 돌입한다는 겁니까? 국방부 소식통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국이 정말 할 수 있습니까? 그는 한숨을 쉬었죠. 알렉스, 한국은 원자력 발전소 25개 운영합니다. 핵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문제는 의지죠. 근데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그 의지도 생깁니다. 한국 여론조사 자료를 받았습니다. 주한미군 철수 시 핵무장 찬성 76%. 저는 숫자를 보는 순간 확신했습니다. 트럼프의 철수 카드는 협박이 아니라 부메랑 2탄이었죠. 서울의 국방 브리퍼와 화상 연결을 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오프 더 레코드로요. 트럼프가 철수하면 우린 스스로 지킬 겁니다. 그게 진짜 동맹 아닌가요? 의존이 아니라 자립말입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NPT는요? 그는 웃었죠. 제10조 보셨죠? 3개월 통보면 합법 탈퇴입니다. 국가 안보가 위협받으면 탈퇴할 수 있어요. 북한 핵이 실존하는데 미국이 떠나면 우린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펜타곤 시뮬레이션 결과를 입수했습니다. 한국 핵무장 시 동북아 군사 균형 변화. 중국, 대한국 핵 억지력 구축 위해 군비 30% 증강. 일본, 핵무장 추진 시 중국과 전면 대립. 러시아, 극동지역 핵전력 강화.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철수는 판도라의 상자. 트럼프가 주한미군을 철수하는 순간 동아시아는 핵무장 경쟁에 빠집니다. 그리고 그 혼돈 속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건 미국이었죠. 국무부 관계자를 만났습니다. 그는 커피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알렉스, 트럼프는 모르는 것 같아요. 철수가 뭘 의미하는지요. 한국 핵무장하면 중국은 한국을 적대국으로 봅니다. 그럼 한미동맹은 사실상 끝이에요. 우린 동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거점을 잃는 겁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백악관은 이걸 압니까? 그는 고개를 저었죠. 참모들은 압니다. 근데 트럼프한테 보고가 올라가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는 듣고 싶은 것만 들으니까요. 기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핵의 시간표 6개월. 철수는 자살, 동맹은 생존. 키보드를 두드리는 손이 떨렸습니다. 트럼프는 한국을 협박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인질은 미국이다. 주한미군 철수는 미국의 동아시아 패권 포기를 의미한다.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마지막 카드를 손에 쥐었다. 핵이다. 트럼프가 철수 카드를 꺼내는 순간 한국은 핵 카드로 응수할 것이다. 그리고 그 순간 게임은 끝난다. 워싱턴의 밤, 백악관의 불빛이 창문에 비쳤습니다. 저는 조용히 펜을 놓으며 생각했죠.
985km는 철수 불가능을 증명했고 45%는 광물 의존을 보여줬고 52%는 산업 연결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핵이라는 마지막 퍼즐이 완성됐습니다. 트럼프는 압박할 카드가 없었습니다. 철수는 자해였고 관세는 부메랑이었고 방위비 요구는 현실과 충돌했죠. 이제 남은 건 하나였습니다. 트럼프가 언제 항복하느냐였습니다. 저는 노트에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동맹을 시험하려 든 자, 결국 동맹에게 시험당한다. 다음 취재는 백악관이었습니다. 트럼프가 물러서는 순간을 목격하러 갑니다. 백악관 브리핑룸의 조명이 새하얗게 터졌습니다. 기자들의 셔터 소리가 천둥처럼 터지는 가운데 대변인이 단상에 올랐죠. 저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대통령께서 한국에 3,500억 달러 일시불 요구안을 철회합니다. 대신 10년 단계적 투자, 민관 합동, 한국 공동 결정.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멈췄습니다. 트럼프가 물러섰습니다. 그의 특유의 공격적 미소가 보이지 않았죠. 저는 숨을 내쉬며 생각했습니다. 결국 이긴 건 외교가 아니라 현실 그 자체였다고 말이죠. 국무부 소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죠. 3가지 이유야. 첫째, 52% 보고서가 백악관 책상에 올랐고, 둘째, 러스트벨트 주지사들이 폭발했어. 셋째, 한국이 흔들리지 않았다. 미국이 더 잃는다는 걸 결국 트럼프가 계산한 거지. 저는 뉴욕타임스 본사로 복귀했습니다. 속보 알림이 울렸죠. 트럼프 지지율 37%, 취임 후 최저. 러스트벨트의 여론은 이미 돌아서 있었습니다. 트럼프가 일자리를 살리겠다더니 우릴 베팅칩으로 썼다. 그 말이 미국 전역을 돌고 있었죠. 오하이오 공장장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알렉스, 들었어요? 관세 철회한대요. 공장 다시 돌릴 수 있어요. 안도의 한숨이 전화기 너머로 들렸습니다. 서울의 외교부 관계자는 제 전화를 받고 웃었습니다. 우리가 이긴 게 아닙니다, 알렉스. 현실이 이긴 겁니다. 숫자가 거짓말을 안 하잖아요. 저는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죠. 985km, 45%, 52%. 이 세 개의 숫자가 대통령의 결정을 바꿔버렸습니다. 펜타곤 내부 소식통이 메일을 보냈습니다. 주한미군 철수 논의 공식 중단. 국방장관이 트럼프 설득했음. 평택 없으면 중국 포위망 붕괴한다고. 저는 화면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결국 군부가 움직인 겁니다. 상원 식당에서 민주당 상원 의원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는 와인 잔을 들며 말했죠. 알렉스, 당신 기사 봤어요. 52% 보고서요. 그게 결정타였어요. 공화당 의원들도 러스트벨트 표 잃을까봐 겁났거든요. 저는 노트를 펴고 지난 6개월의 취재를 되짚었습니다. 평택의 동심원, 텅스텐의 반짝임, 오하이오 공장의 침묵, 거제도의 용접 불꽃, 랜드연구소의 핵 시나리오. 모든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그날 밤 마지막 기사를 썼습니다. 트럼프의 협박은 무너졌다. 한국은 굴복하지 않았다. 외교는 숫자 위에서 춤췄고 결국 현실이 외교를 이겼다. 불빛이 꺼진 백악관 창문 너머로 저는 처음으로 그가 패배를 인정한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압박의 제국이 논리와 데이터 앞에 무릎을 꿇는 순간이었죠.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20년간 기자로 살며 저는 믿었습니다. 미국이 세계를 지킨다고요. 그러나 한국에서 배웠습니다. 진짜 강함은 지켜주는 힘이 아니라 함께 서는 용기라는 걸 말이죠. 동맹은 계산이 아니라 신념입니다. 뉴욕 타임스 편집국. 편집장이 제 책상 앞에 섰습니다. 그의 손에 신문 한 부가 들려 있었죠. 제 기사였습니다. 트럼프의 패배, 숫자가 이긴 전쟁. 알렉스, 당신의 한국 시리즈, 퓰리처 후보로 올릴 생각이네. 저는 놀라 웃었습니다. 제가 한 건 숫자를 보도한 것뿐입니다. 그는 고개를 저었죠. 아니야. 당신은 미국의 오만함을 벗겨냈어. 그게 진짜 저널리즘이야. 창밖으로 맨해튼의 야경이 반짝였습니다. 저는 6개월 전을 떠올렸죠. 한국을 작은 동맹국이라 불렀던 저를 말입니다.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작은 게 한국이 아니라 제 시야였다는 걸요. 노트를 펼쳤습니다. 985km,
평택에서 베이징까지의 거리. 이 숫자가 처음엔 그냥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파고들수록 보였죠. 이건 전략의 좌표였습니다. 중국 포위망의 핵심이었고 미군 철수가 불가능한 이유였습니다. 45% 텅스텐 의존도. 저는 금속이 뭐가 중요하냐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국방부 조달 라인의 목소리가 떠올랐죠. 3개월 버티고 라인 섭니다. 미사일은 탄두가 아니라 금속에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 금속의 목줄을 한국이 쥐고 있었죠. 52% 제조업 의존도. 오하이오 공장장의 떨리는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350명, 일자리 끝입니다. 트럼프는 한국을 압박하며 미국을 살린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미국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죽이고 있었죠. 28% 조선 점유율. 거제도의 용접 불꽃이 눈에 선했습니다. 태평양을 지키는 건 항모가 아니라 그 불꽃이었습니다. 패권은 무력이 아니라 정비로 유지되는 거였죠. 6개월 핵무장 소요 기간. 랜드 연구소의 차가운 시나리오가 떠올랐습니다. 트럼프의 철수 협박은 한국의 핵무장을 부르는 초대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동아시아는 핵 도미노에 빠지죠. 가장 큰 피해자는 미국이었습니다. 저는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새 기사의 제목은 이랬습니다. 편견의 장례식 한 기자의 고백. 20년간 저는 믿었습니다. 미국이 세계를 지킨다고요. 한국은 우리가 보호하는 작은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틀렸습니다. 손가락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985km가 증명했습니다. 평택 없이는 중국 포위망이 무너진다는 걸요. 45%가 보여줬습니다. 한국 없이는 미사일 생산이 멈춘다는 걸요. 52%가 밝혔습니다. 미국 제조업의 절반이 한국에 의존한다는 걸요. 키보드 소리만 편집국에 울렸습니다. 저는 한국을 보호받는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한국이 미국을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군사적으로, 산업적으로, 전략적으로요. 트럼프는 이걸 몰랐습니다. 그래서 패배했습니다. 서울의 외교부 관계자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우린 미국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존중과 복종은 다르죠. 우린 대등한 파트너가 되고 싶습니다. 대등한 파트너.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는 한국을 파트너가 아니라 의존국으로 봤습니다. 하지만 숫자는 정반대를 말했죠. 의존하는 쪽은 미국이었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동맹은 거래가 아닙니다. 계산도 아닙니다. 동맹은 신뢰입니다. 서로를 세워주는 힘입니다. 강한 나라는 혼자 서는 나라가 아니라 함께 서는 나라입니다. 한국은 그 증거입니다. 엔터를 쳤습니다. 기사가 전송됐죠. 편집장이 다가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좋은 기사야, 알렉스. 이게 진짜 저널리즘이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죠. 이건 저널리즘이 아니라 고백이라고 말입니다. 제 편견을 벗겨내는 고백이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서울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외교부 관계자였죠. 알렉스, 기사 잘 봤습니다. 한 가지만 말하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한국을 있는 그대로 봐줘서요. 저는 웃었습니다. 제가 감사해야죠. 당신들이 제 눈을 뜨게 해줬으니까요. 통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뉴욕의 불빛이 거제도의 용접 불꽃처럼 반짝였습니다. 평택의 동심원이, 텅스텐의 원자 구조가, 러스트벨트의 공장들이 머릿속을 스쳤죠.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힘은 군사력이 아니라는 걸요. 진짜 힘은 연결입니다. 서로를 필요로 하고 서로를 세워주는 관계였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그런 관계였습니다. 트럼프는 이걸 몰랐습니다. 그래서 숫자 앞에 무릎을 꿇었죠. 985, 45, 52. 이 숫자들이 그를 이겼습니다. 아니, 현실이 그를 이겼습니다. 저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6개월의 취재가 끝났습니다. 하지만 배운 건 평생 갈 것 같았죠. 편견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숫자 앞에서는 무너집니다. 사실 앞에서는 항복합니다. 편집국의 불이 하나둘 꺼졌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남아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제 기사가 온라인 메인에 떠 있었죠. 동맹의 진실, 한국이 가르쳐준 것.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은 이거였습니다.
작은 나라는 없다는 것. 작은 건 우리의 시야일 뿐이라는 것. 그리고 진짜 동맹은 힘의 차이가 아니라 신뢰의 깊이로 만들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6개월 후, 저는 다시 서울에 왔습니다. 이번엔 협박을 취재하러 온 게 아니었죠. 동맹을 이해하러 왔습니다. 용산 그 카페 앞에 섰습니다. 6개월 전 고위소스가 숫자가 우리 편이라고 속삭이던 그곳이었죠. 저는 그때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그가 옳았다는 걸요. 평택기지를 방문했습니다. 활주로 끝에 서서 985km 저편을 바라봤습니다. 베이징이 있는 곳이었죠. 이 거리가 전략이고 이 땅이 동맹의 의미라는 걸 이제는 압니다. 거제도에도 들렀습니다. 조선소 임원이 반갑게 맞아줬죠. 알렉스, 기사 잘 봤어요. 미국 사람이 저렇게 쓸 줄 몰랐네요. 저는 웃었습니다. 저도 제가 저렇게 쓸 줄 몰랐습니다. 용접공들이 여전히 불꽃을 튀기며 일했습니다. 그 손끝 하나하나가 태평양을 떠받치고 있었죠. 저는 그들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패권은 펜타곤이 아니라 여기서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서울 외교부에서 브리핑을 받았습니다. 한미 관계는 정상화됐습니다. 방위비는 합리적 수준에서 합의됐고 투자는 단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었죠. 트럼프의 협박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담당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알렉스, 당신 기사가 도움됐어요. 미국 여론이 바뀌었거든요. 한국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죠.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숫자가 했습니다. 저는 그냥 전달했을 뿐이죠.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있는 그대로 봐줘서요. 우린 강요가 아니라 존중받고 싶었거든요. 저는 호텔로 돌아와 마지막 원고를 썼습니다. 뉴욕타임스 선데이 매거진 특집이었죠. 제목은 20년 기자 인생, 한국이 가르쳐준 것. 저는 세계를 봤다고 생각했습니다. 중동의 전쟁, 유럽의 위기, 아프리카의 기아. 하지만 한국에 오기 전까지 저는 진짜 세계를 보지 못했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한국이 가르쳐줬습니다. 크기가 힘이 아니라는 걸요. 985km라는 전략적 위치, 45%라는 산업적 연결, 52%라는 경제적 의존. 이 숫자들이 증명했습니다. 동맹은 시혜가 아니라 상호 의존이라는 걸요.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60년 전 폐허였던 이 땅이 지금은 세계를 떠받치고 있었죠. 저는 편견을 가졌습니다. 한국은 미국이 지켜주는 나라라고요. 하지만 틀렸습니다. 한국은 미국과 함께 서는 나라였습니다. 아니, 어떤 면에서는 미국을 지탱하는 나라였습니다. 마지막 문단을 적었습니다. 20년 기자 생활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입니다. 진짜 강함은 지켜주는 힘이 아니라 함께 서는 용기입니다. 동맹은 계산이 아니라 신념입니다. 한국은 그걸 증명했습니다. 숫자로, 현실로, 그리고 존엄으로요. 엔터를 쳤습니다. 원고가 전송됐습니다. 저는 의자에 기대어 눈을 감았죠. 평택의 활주로, 거제도의 불꽃, 텅스텐의 반짝임, 러스트벨트의 침묵. 모든 게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작은 나라는 없다는 것을요. 작은 건 우리의 시야일 뿐입니다. 한국이 제 시야를 넓혀줬습니다. 아니, 제 편견을 부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인천공항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택시 기사가 물었죠. 한국 어때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배울 게 많은 나라입니다. 특히 미국 사람들한테요. 그는 뿌듯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강이 반짝이고 있었죠. 이 강처럼 한국은 멈추지 않고 흐르고 있었습니다. 세계를 향해, 미래를 향해 말입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서울이 점점 작아졌죠.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 한국은 더 커졌습니다. 985, 45, 52. 이 숫자들은 이제 제 인생의 좌표가 됐습니다. 동맹이 뭔지, 존중이 뭔지, 그리고 진짜 강함이 뭔지. 한국이 가르쳐줬습니다. 저는 20년 기자였지만 진짜 저널리즘은 한국에서 배웠습니다. 구름 위로 올라가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감사하다고요. 제 편견을 부숴줘서, 제 눈을 뜨게 해줘서, 그리고 동맹의 진짜 의미를 가르쳐줘서요.